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경제 잡학사전 시리즈입니다. 많이는 들어봤는데 내용이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알지도 모르지도 않는 내용들을 좀 더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리즈입니다.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로 양적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딱딱하게 경제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에 근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때 민간에 퍼져있는 국채들을 다시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말합니다. 와, 어렵죠? 쉽게 접근해보죠.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은 우리가 예금을 맡기고 적금을 들고 하는 시중의 은행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만들어내고 시중에 공급하는 자금의 양을 조절하며 기준이 되는 금리를 경제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돈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시중은행의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이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국가는 금리를 조절하여 시중에 돈을 풉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데도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국가는 경제정책을 펼 때 돈이 부족하면 채권이라는 녀석을 발행합니다. 채권은 국가가 돈을 빌리고 발행해주는 일종의 차용증과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0%대인데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는 바로 이 채권을 다시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양적 완화인 것이죠. 대충 양적 완화의 개념이 잡히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란 말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했던 미국인들이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미국의 엄청난 경기 후퇴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전 세계 경제의 급락을 야기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낯선 용어가 있다고 해도 넘어가도록 하죠. 미국의 경기 불황이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질 무렵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머리를 맞대어 위기 탈출의 해법을 강구하는데 이때 양적 완화 정책을 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의 아이디어를 낸 것은 놀랍게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아닌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부터였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연준이 받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5년에서 6년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양적 완화 정책을 동시다발로 시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국의, 세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2009년 3월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영화와 같은 대사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화배우가 아니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의장을 지낸 유대인 출신인 벤 버냉키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로 벤 버냉키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벤 버냉키를 앞세워 미국은 시장에 무지막지한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크게 3차례 시행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문제가 막 불거진 2008년 말부터 2011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 1조 7천억 달러의 돈이 미국에서 풀립니다.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던 2011년 말 2차로 6천억 달러, 2012년 말부터 2014년 10월까지 3차로 무려 약 2조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유럽과 일본, 중국 이하의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동참하였다라면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가장 효과를 본 것은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돈을 뿌려댔던 미국이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니 하지 않는 분들도 미국 다우존스 지수의 차트 10년치를 한번 보세요. 10년간 우상향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주식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의 후퇴를 막을 수 있었고 그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와 구매,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최대 최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자화자찬 트위터에 등장하는 미국의 양호한 경기 지표들은 10년 전 헬리콥터 벤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미국과 같이 양적 완화 정책을 열심히 펼쳤으나 미국과 같은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다 말았다고 할까요? 성공도 실패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양적 완화로 이미 목적을 달성한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계속된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3차 양적 완화 도중에 벌어집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다시 한번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또 하나의 어록을 만듭니다.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 12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여 2014년 10월 양적 완화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는 것이지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엔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이 풀려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민간 시장에 푼 돈이 4조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양적 완화가 끝난 1년 후 연준은 2015년 12월 장기간 0%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2008년 양적 완화 정책 이후 첫 번째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2016년 1번, 2017년 3번, 2018년 4번으로 미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8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의 경제가 양적인 호황과 정상화가 되었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사정일 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 초기 최악을 막는 정도의 효과만 나타났을 뿐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은 드라마틱한 정책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2019년 한두 차례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동결로 바뀐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들의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기 부진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막고 있는 현재 우리는 여전히 양적 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풀린 돈의 양은 막대하고 갈 곳을 잃어 헤매고 있습니다. 당나귀 삼촌은 그 돈의 움직임을 눈을 크게 뜨고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적 완화와 그 역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경제 잡학사전 시리즈에서는 환율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